오늘은 10장 두 번째 시간으로 물속의 주요 이온에 대해서 영어로는 메이저 아이언이라고 부릅니다. 메이저 아이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메이저 아이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앞서 우리가 물속에 존재하는 어떤 케미칼에 대해서 몇 챕터를 공부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산소가 있었고 CO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 질소 이런 물질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속에 있는 그 이온 중에서 양이 더 많은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또는 환경학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 양적으로는 더 많은 그런 이온들을 메이저 아이언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러면 메이저 아이언이 뭐냐? 담수에서 주요 이온은 뭐냐? 해수에서는 NaCl이라는 것을 잘 알죠. 그럼 담수는 뭐냐면, 담수를 증발시키면은 뭐가 남느냐면은 칼슘 카보네이트가 남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바다에서는 뭐 거의 NaCl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하지만 담수에서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이 칼슘 카보네이트입니다. 그 이온의 조성을 보면은 양이온, 케타이온을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칼슘이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소듐, 포타슘 이런 것들이 좀 소량이 있습니다. 메이저는 이렇게 네 가지죠. 그 다음에 음이온은 그 바이카보네이트, 설페이트, 클로라이드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물론 호수에 따라서 또 하천에 따라서 그 지역 토양의 특성에 따라서 이온의 조성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예를 들어서 그 소듐이 많은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또 N아이언 중에도 설페이트가 많은 지역도 뭐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이러한 그 이온 조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담수의 주요 메이저 아이언인 것이죠. 그 양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음이온을 보면은 여기 지금 카보네이트라고 썼지만 실제로 주로 존재하는 형태는 바이카보네이트죠. 중성에서는 주로 바이카보네이트 HCO3- 일가 이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한 72%, 그러니까 이 밀리 이퀴벌런트 당량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량이라는 것은 전하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전하의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으로 72% 정도가 되고, 무게로 따지면은 여기 이제 농도 밀리그램 퍼 리터, 무게 농도로 비교해 보면은 58% 정도가 이 바이카보네이트다. 그 다음에 양이온으로 보면은 그 60% 정도가 이제 그 칼슘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소듐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고, 무게로 치면은 이 음이온보다는 무게가 좀 덜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산소가 많이 붙어 있죠. 산소가 많이 붙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이건 요 금속 양이온만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무게는 뭐 이렇게 한 20, 30 밀리그램 퍼 리터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이카보네이트가 대종을 이루고 있고 칼슘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증발시키고 남는 것들을 보면은 양이온 중에 칼슘이 제일 많고 바이카보네이트가 음이온 중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한 CaCO3가 주로 생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칼슘을 이제 중요한 이온들을 하나씩 그 특성을 보면은, 칼슘은 생물이 사는 데 있어서 필수 원소입니다. 또 특히 칼슘을 껍질로만 이용하는 생물들이 있죠. 뭐 조개 껍질 같은 거 칼슘이고, 또 바다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 중에도 칼슘을 껍질로 만드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물고기들이 뼈, 척추동물의 그 뼈 성분이 칼슘 성분이죠. 그런데 수중에 풍부합니다. 풍부하고 대부분 암석에서 잘 녹아 나와서 풍부하기 때문에 뭐 결핍이 되거나 이런 양이 생물의 성장을 제한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칼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인하고 결합하면, 인산이온과 결합하면 이 불용성 침전을 만듭니다. 인산이온과 결합해서 불용성 침전을 잘 만드는 이온이 대표적인 것이 칼슘, 알루미늄, 삼가철 이렇게 세 종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칼슘이 많이 있으면은 그 인을 침전시켜서 부영양화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첨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 가지는 의미에서는 경도의 원인이 된다. 경도가 높은 물을 경수라고 하죠. 경도라는 것은 hardness라고 부르는데 물의 칼슘 양이온이 비누를 결합시켜 가지고 비누를 침전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누를 가지고 세탁을 하는데 오히려 비누에 침전물이 생겨서 세탁물에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경수, 그런 물을 경수라고 하고, 또 보일러에서 이 칼슘 카보네이트 침전이 생겨요. 칼슘 카보네이트 침전이 생겨서 그 보일러의 스케일을 만들죠. 그런 것을 경수라고 부르는데 그 원인이 이 칼슘이다 하는 것. 생물상에 대한 영향은 뭐 거의 없습니다. 이 칼슘은 pH가 높아지면은 이 카보네이트 CO2가 카보네이트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게 칼슘과 결합해서 침전이 됩니다. pH가 높아지면서 또는 CO2가 줄어들거나 CO2가 감소하거나 또 CO2가 감소하면은 이 pH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플랑크톤이 CO2를 많이 흡수해서 광합성에 이용하고 나면은 CO2가 감소하고 그러면 pH가 상승해요. pH가 상승하고 이 CO2는 바이카보네이트 형태가 아니라 카보네이트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것은 칼슘과 결합해서 침전을 만든다. 그래서 이런 침전이 만들어지는 현상은 어디서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닷가, 얕은 바닷가에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CO2가 날아가고 하면서 침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육지에서 녹아 들어간 칼슘이 바다에선 침전이 돼서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그네슘은 그 엽록소라고 하는 클로로필 A라고 하는 분자가 있죠. 그 클로로필 분자의 중앙에 이 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 생태계에서 생물에게 꼭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이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를 쉽게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분자는 탄소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에다가 마그네슘을 붙입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분자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운데 철 이온을 붙이죠. 그런 금속 이온을 하나 붙이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는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속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생물에게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결핍이나 뭐 저해 요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은 주기율상으로도 보면 칼슘과 같고 화학적 성질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은 같이 경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또 스케일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하드니스의 같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거의 칼슘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수에서 또 중요한 성분이 규소입니다. 규소는 SiO2 성분이죠. 실리카 하나에 산소 2개 비율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암석의 성분입니다. 석영의 성분이죠.
그래서 화강암의 그 성분에서 녹아 나옵니다. 암석에서 녹아 나와서 어느 물이나 토양과 접촉한 물에는 규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석이 용해되는 양이 매우 적긴 하지만 조금씩 물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리터에 한 3mg, 5mg 이런 정도의 규소들이 물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규조류라고 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껍질 성분입니다. 이 규조류라고 하는 식물 플랑크톤은 암석의 성분인 SiO2를 가지고 껍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껍질이 결국 암석하고 똑같은 거죠. 유리하고 유사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껍질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SiO2 무기 물질을 가지고 만드니까 다른 종류들은 보면은 셀룰로스, 키틴 이런 걸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유기물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규조류는 껍질을 만드는데 에너지 소모가 적어서 전 세계의 모든 해양과 바다에서 가장 우점하는 식물 플랑크톤이 규조류입니다. 그런데 이 규조류가 성장을 하다 보면은 물속에 있는 규소가 다 고갈됩니다. 규소를 다 흡수해 버리는 거죠. SiO2가 물에 완전히 용해된 것도 있지만 아주 미세한 그 규모의 결정의 그 입자든가 아니면은 몇 개의 복합체로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떨어지면은 규조류는 그 다음에 성장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규조류는 자기 껍질을 SiO2로 만들어야 되는데 물속에 세포벽을 만들 수 있는 규소가 없어져서 다른 종류에게 이제 우점종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소를 사용하지 않는 그 녹조류나 남조류가 그 다음에 우점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규소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규조류가 사느냐 아니면은 독소를 잘 만드는 남조류가 사느냐. 남조류가 살면은 생태계에 해로운 거죠. 이것을 좌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점종을 바꾸는 데 아주 큰 역할이 있다. 그 다음에 황은 다양한 산화 형태를 가집니다. 아주 복잡한 그 과정을 거쳐요. 산화도 여러 단계로 있고 환원도 여러 단계로 존재하고 보통 산소가 있을 때는 황산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설페이트로 존재하는데 바닷물에는 더 담수보다 많아요. 설페이트가. 그런데 이 황이 환경학적으로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그 물질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산소가 없을 때 H2S 황화수소를 만듭니다. 산소가 없을 때 황화수소를 만드는데 이 황화수소가 동물의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황의 근원은 기본적으로 암석의 용해에서 미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화석연료를 태우는 그러니까 석탄을 태우면은 황이 산화돼서 이산화황이 만들어지죠. 이 이산화황이 빗물에 녹아서 들어옵니다. 산성비가 되면서 그 황이 농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됩니다. 바다 가까이에 있는 하천이나 호수에서는 설퍼가 더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닷물에는 이 설페이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수에 있던 설페이트가 바다에 가서 자꾸 농축이 돼서 농도가 높아져 있는데 그래서 바닷물이 이 비말이라는 것은 그 스프레이라고 부르는데 바닷물이 작은 미세한 방울로 파도가 칠 때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방울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증발해가지고 미세한 그 소금의 분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소금의 분진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담수보다는 훨씬 더 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까이 있는 하천이나 호수에서는 일반적으로 황이 많아지고
황이 많다 보니까 산소가 없어지면은 H2S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H설페이트가 적은 담수에서는 산소가 없어지더라도 이 H2S가 많이 생성되지는 않는데, 이 바닷가에 있는 호수에서 산소가 고갈되면 H2S가 많이 생성돼서 물고기를 막 떼죽음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은 여러 가지로 산화되는 과정, 환원되는 과정, 또 거기에 관여하는 박테리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산화도 되고 환원도 잘 되는데, 이 산화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 화학 합성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황화수소를 에너지 소스로 씁니다. 이것을 산화시키면서, 이 환원된 황이니까, 환원된 물질이니까 산화하면서 설퍼를 만들고, 나중에 이 설퍼는 또 설페이트까지 또 산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퍼가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고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세균이라는 그런 그 이름이 붙는데, 몸 안에 황의 그래뉼이 축적될 수가 있어요. 이런 황의 그래뉼이. 그래서 그 황을 축적하는 세균이다. 그래서 황박테리아, 설퍼 박테리아 뭐 이런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자, 그 황박테리아 중에는 또 그 광합성을 하면서 이 H2S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합성을 할 때는 원래 물이 관여합니다. 물이 관여하고 물에 있는 그 수소를 떼서 이제 CO2를 글루코스로 만드는 것인데, 물에 있는 것보다 H2S에 있는 수소를 떼는 게 훨씬 쉽습니다. 더 잘 떨어져요. 에너지 레벨로 볼 때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수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하는 것과 똑같이 글루코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부산물로 보통 식물의 광합성에서는 H2O를 쓰니까 H2O에서 여기에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소 대신 설퍼가 이용되는 거죠. 이 산소하고 설퍼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산소의 역할을 대신 이 황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광합성에서 산소의 역할을 황이 대신했다고 치환해 놓고 보면 되는 겁니다. 황은 이렇게 산화도 잘 되지만 이제 환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환원이 되는 경우가 우리 관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디시밀러토리 리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을 산화하면서 그 일렉트론 억셉터로서 설페이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을 때, 무산소 상태일 때 H2S를 생성하고, 이게 이제 생태계 독성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시밀리터리 리덕션은 모든 생물들이 황을 다 환원합니다. 이것은 그 동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황을 환원한 것은 그 단백질을 만드는 데에도 꼭 쓰입니다. 단백질 분자에도 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페이트를 흡수하더라도 이것을 환원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때 이 황이 환원이 돼요. 근데 뭐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닌데, 이 디시밀러토리 리덕션,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설페이트를 대량으로 H2S로 환원하는 현상, 이게 환경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H2S는 하이드로전 설파이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해리가 돼서 수소가 한 개나 두 개 해리가 돼서 S-2가 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가 또는 2가 이온이 되는데, 그 환원된 황의 상태를 설파이드라고 부릅니다. 설파이드. 그러니까 설파이드는 존재 형태가 H2S 또 HS-이온 또는 S-2가 이온, 이렇게 있는 것들이죠. 이 설파이드, 그러니까 환원된 황은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데 호수 심층에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성됩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성되었다가 이게 표층으로 확산이 되면은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호수 심층에만 있을 때는 물고기는 표면에 머무르니까 죽질 않는데 이게 이제 표층까지 확산이 되면은 그 어류가 다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수 현상이라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이온,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염화이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염소이온은 생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석이나 사람의 분뇨, 음식물 이런 데 염소이온 또는 염화이온이 포함이 되어 있죠. 사람이 음식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먹으니까 그 사람의 배설물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하루에 먹는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하니까 이 염화이온, 염소이온의 양을 추적해 보면은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사는지 또 상류에 그 사람의 배설물에 의한 오염이 얼마나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염소이온이 많으면은 그 상류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그 배설물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염소이온은 화학적 특성이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물에 잘 녹고 침전을 만들질 않아요. 염소이온이 침전을 만들려면은 은이온을 만나야 돼요. 은이나 수은 같은 걸 만나야 침전이 되고 보통 다른 그 양이온들하고는 침전을 만들질 않고 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배출돼도 그대로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이죠. 토양에 흡착이 되거나 뭐 축적되는 게 아니고. 또 염소가 또 생성되는 그 소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염소 소독을 하면 수돗물을 만들 때 염소 소독을 하면은 여기서 그 CL2를 사용하는데 CL2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신은 Cl- 염소이온으로 환원이 됩니다. CL2, 염소 클로린 가스라고 하죠. 이 클로린 가스는 이 클로라이드로 환원이 되면서 다른 유기물을 산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염소가 또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 염소이온은 독성이 전혀 없고 생물에 아무런 영향이 거의 없어요. 너무 많으면 물론 삼투압에 영향을 주죠. 염분이 너무 많으면 삼투압이 너무 높아져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적은 농도에서는 뭐 몇 밀리그램 퍼 리터 수준에서 전혀 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클로린 가스는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이것은 염소 가스는 수돗물을 그래서 소독하는 데 사용하고 과거에 2차 대전 때는 화학 무기로도 사용이 된 사례도 있고 그런 아주 유독 가스죠. 그런데 이 클로린이 물속에서 동물을 많이 죽이는 그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클로린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요. 집에서 우리가 락스라는 이름으로 그 세탁할 때도 쓰죠. 또 화장실 소독하고 뭐 세척할 때도 씁니다. 그러면은 그 락스가 들어가면은 그 뭐 정화조에 있는 생물이라든가 또는 이런데 가는 과정에 있는 생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또 수영장이나 목욕탕 이런 데서 물을 염소를 가지고 소독을 살균을 하죠. 그러면 그때 그 수영장 물을 하천에다가 배출했더니 그 염소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이 떼죽음했다. 뭐 이런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염소를 그 하수 중에다가 많이 락스를 많이 써가지고 그 물이 배출돼서 하천에 많은 물고기가 죽은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발전소에서 염소를 그 발전소 이 덕트에 미생물이 부착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살균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죽이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내보낼 때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염소로 소독을 했는데
너무 많이 넣은 거죠. 필요 이상으로 잉여분이 들어가서 이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나가서 물고기를 죽이는 사례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 염소하고 클로린하고 클로라이드는 아주 화학적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염소, 클로린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 그 배설해서 버린 것이고, 클로라이드는 자연적으로도 존재하고 별 해가 없다. 그 클로라이드가 굉장히 불활성합니다. 이널트하다고 표현하는데, 다른 물질과 뭐 결합도 잘 하지 않고 생물이 흡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다 보면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 수질 분야에서는 conservative property라고 부릅니다. conservative라는 말은 보존이 잘 되는 특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존이 잘 되는 특성이니까 어디에 쓰느냐 하면 water mass tracer로 썼습니다. water mass tracer. 예를 들어서 두 하천이 있는데 한쪽 하천에 클로라이드의 농도가 좀 높다. 그러면 호수에 들어간 다음에 이 물이 이동하고 하천에서 섞이고 하는데, 그 클로라이드 농도만 측정하면은 어떻게 섞였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워터매스가 이동한 것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강이 합쳤는데, 미국에서는 사례를 보면은 어느 강은 물은 위쪽으로 퍼졌고 한쪽 강물은 밀도가 조금 커서 중층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중층과 표층의 물이 서로 두 개 서로 다른 강이 물이 들어와서 퍼져나간 거죠. 그럴 때 이런 것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트레이서로 전기 전도도나 이 클로라이드 같은 것을 트레이서로 사용합니다. 또는 지하수의 양을 이제 샘솟아 나오는데 양을 측정을 못하겠다, 이럴 때도 클로라이드를 소금을 풀어 넣어요. 소금을 풀어 넣어 가지고 그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그 유량을 추정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철이 있는데, 물 속에 있는 그 미량 금속 원소 중에서는 좀 풍부하게 많은 겁니다. 한 뭐 거의 1mg/L 수준으로 존재하는데, 이 철이 존재하는 형태를 보면은 삼가철이 있고 이가철이 있어요. 근데 산소 농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때는 삼가철, 페리기온으로 산화된 상태로 존재하고, 산소가 없을 때는 환원된 이가철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철이 삼가철이 됐다가 이가철이 됐다가 변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의 농도가 같이 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삼가철과 결합된 인은 침전이 되고, 이가철과 결합되는 인은 용출이 됩니다. 용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철이 삼가철이었다가 이가철이었다가 바뀌면은 인이 침전되어 있던 것이 다시 용출이 된다는 거죠. 용해가 된다. 그래서 그 호수 심층에서 산소가 없을 때 인의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인의 농도가 증가하다가 산소가 있으면 또 줄어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철과 결합되어 있던 인이 녹았다가 침전됐다가 하는 거예요. 칼슘이나 알루미늄하고 결합된 인은 잘 용출이 되질 않습니다. 다시 용해가 잘 안 되는데, 이 철과 결합됐던 것들은 용해가 됐다 침전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철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물에 잘 안 녹는데, 그러면 어떻게 삼가철을 잘 안 녹는데 어떻게 생물이 이용하느냐? 그 이용하는 형태를 보면은 이 유기물 분자에 부식질 같은 그 음이온이 약간 들어있는 이런 분자에 이 삼가철의 양이온이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이온과 결합한 양이온이 결합한 형태를 킬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착화물을 만든다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그 금속이 물속에 용해돼서 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유기물 분자하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 금속이 따로 유기물 분자가 물속에 퍼지면서 같이 퍼져 녹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식질이라든가 이런 유기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금속 이온을 생물이 이용하기에 쉽게 된다. 또 금속이 너무 많아서 독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결합을 해가지고 독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용존 금속의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산화됐다, 환원됐다 하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철하고 망간입니다. 철과 망간. 왜냐하면 호수나 하천에서 금속 이온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철과 망간이에요. 그런데 이 철과 망간이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환원이 돼서 용해가 되고, 산소가 많으면은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철과 망간이 용해됐다가 침전이 됐다,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퇴적물 표면에서 바로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금속이 환원돼 가지고, 환원된 금속은 용해도가 커서 용출이 되는 거죠. 용출이 됐다가 나중에 산소가 공급되면 또다시 침전이 됩니다. 또 호수 심층에 그 산소가 없는 곳에서는 H2S가 생성이 돼요. H2S가 생성이 되는데, 이 H2S는 금속하고 결합하면 검은색 침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은 이런 검은색 물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것은 그 소양호에서 조사한 우리 연구실에서 한 논문인데, 이 철, 그 다음에 망간의 농도를 보면은 표면에는 농도가 낮은데 심층에서 이렇게 많아집니다. 표면에 낮고 심층의 농도가 높아요. 이건 뭐냐면 산소가 없을 때 이것이 용해된다 하는 거죠. 여기 중간에 철이 많은 이것은 그 홍수기에 들어온 물입니다. 홍수기에 유역에서 토양 침식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입자상의 미세한 입자의 철들이 많이 유입을 한 것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철은 세디멘트에서 철이 환원이 돼가지고 용해된 거예요. 그 산화 상태일 때는 침전이 되고, 산소가 없는 세디멘트 근처로 가면은 환원이 돼서 용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설파이드의 그 측정 사례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 삼각형이 산소 농도입니다. 이것은 영랑호라고 하는 속초에 영랑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지금은 바닷물을 이제 집어넣어서 변형을 시켜놔서 그 해수로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이 기수호였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호였어요. 자, 그래서 산소가 표면에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그때 이 설파이드를 보면은 표면은 없지만 심층의 설파이드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됐어요. 농도를 보면은 설파이드 농도가 10mg/L를 넘어가는데, 이 정도면은 물고기가 5mg/L만 넘어가도 물고기가 막 죽는 굉장히 독성을 낼 수 있는 농도 수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아졌냐면, 여긴 바닷물이 들어와서 그래요. 바닷물에는 설페이트가 많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지면 설파이드가 많이 생성됩니다. 이 그림은 염분인데, 표면은 염분이 한 10ppt 정도로 낮다가 심층에는 30ppt, 바닷물이 35ppt니까 여기는 거의 바닷물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수심 2m 밑에는. 이렇게 해서 그 바닷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섞이는 곳에는 바닷물에 들어있던 설페이트, 황산이온이 많이 있고, 이게 산소가 없을 때 설파이드를 만들어서 이런 그 유독성 물질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랑호에서는 이 당시에 가끔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물고기가 죽습니다. 이 밑에 있던 설파이드가 바람이 세게 부는 날 표층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표면에만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밑에서 설파이드가 올라와서 물고기를 다 죽이는 겁니다. 또 부영량호에서 그 물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짙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는 현상들이 간혹 생기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매수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매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연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그 연기 중에서 흰색이 아니고 그 뭔가가 나쁜 물질이 많이 생기는 거 검은 연기를 매연이라고 하듯이 물에서도 검은 물을 매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흑수 현상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흑수 현상이라고 내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그 금속이 환원이 되면은 용해가 된다고 했죠. 부영양호의 심층에 금속이 많이 증가한다고 했죠. 앞에 부영양호에서 심층에 산소가 없어지면 거기에서 철과 망간이 많이 용해됩니다. 그러다가 순환기가 돼서 물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위에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심층에 산소가 공급되면 이 금속이 산화가 됩니다. 주로 이 망간이 MnO2로 산화가 되면서 이게 갈색을 띱니다. 갈색을 띄어서 밑에 많이 녹아있던 그 망간 이온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섞여가지고 표면으로 올라오죠.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산화돼서 갈색을 만들어요. 그러면 물이 멀리서 보면은 시커멓게 보입니다. 검은색에 가깝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짙은 갈색을 띠는데 완전히 검정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히 검정색이 나오는 거는 뭐냐면 바로 설파이드입니다. 산소가 전혀 없어서 설파이드가 만들어지면 이 설파이드는 금속하고 결합하면은 FeS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검은색이에요, 완전히. 이 Fe 또는 망간, 뭐 아연 이런 것들과 이 설파이드가 결합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염된 물이 검정색을 띈다고 하면은 그것은 산소가 없고 설파이드가 많이 생성됐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실제로 많은 뭐 후진국의 그 하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하천 이런 데 가보면 물이 검은색을 띱니다. 이것은 이런 그 설파이드가 많이 생성된 것이죠. 안동호, 충주호, 소양호 이런 데서도 과거에 가두리 양식장이 많이 있을 때 호수 심층에 무산소 상태가 형성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 되면은 이 망간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물이 검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흑수 현상이 생겼었죠. 지금도 부영양화가 심한 호수에서는 흑수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가을에 혼합이 일어날 때 잠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혼합이 일어나고 나면은 이제 망간이나 철이 다 침전이 됩니다. 다시 침전이 돼서 검은색이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그 물속의 이온의 분포, 존재 형태 이런 것들이 산소의 공급, 산소가 공급이 되면은 그게 ORP를 변화시키죠. ORP를 변화시키고 금속이 산화되기도 하고 환원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서 금속이 존재하는 형태와 분포가 변화가 될 수 있다. 오늘은 그 호수의 주요 이온에 대해서 특성을 소개했습니다.